눈이 내리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의 한 외진 호숫가 펜션에서 한 남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는 주차장에 그대로였습니다. 지갑도 방 안에 있었고 휴대전화도 그대로였습니다. 담배 한 갑도 켜둔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는데 발자국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유일한 단서는 활짝 열려있는 창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왜 그 창문이 열려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창문을 연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겨울밤의 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2016년 겨울이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은 겨울이 되면 외지인의 발길이 뚝 끊기는 조용한 고장이었습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풍경은 아름다웠지만 한겨울의 그 마을은 적막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 호숫가 마을 한편에 물안개 쉼터라는 작은 펜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호수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서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성수기에는 여행객들이 찾아들었지만 겨울이면 펜션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해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남자 한 명이 그 펜션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이름은 오태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수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오래된 술 문제와 도박, 습관 때문에 주변과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처인 김은아와 위자료 문제로 감정이 매우 격해진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다툼은 주변 사람들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준은 짐을 챙겨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목격한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오태준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펜션 직원이 방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살펴보던 직원은 이상한 점을 곧바로 느꼈습니다. 차키와 지갑이 그대로였습니다. 휴대전화도 충전기에 꽂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담배는 재떨이 옆에 손 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잠깐 나갔다 오려 해도 반드시 들고 나가야 할 물건들이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오태준의 차는 그곳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눈이 내린 영하의 밤이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커튼은 새벽 찬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창문턱에는 눈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면 눈 위에 발자국이 찍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펜션 뒤편 눈밭에는 발자국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것은 남지훈 형사였습니다. 10년이 넘는 강력사건 수사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방안을 천천히 살피면서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누군가 이 모든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열려있는 창문은 오태준이 스스로 사라진 것처럼 꾸미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습니다. 남지훈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오태준과 갈등 관계에 있던 인물들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3명의 이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전처 김은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 전 이혼한 사이였지만 위자료 문제로 최근까지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주변 증언에 따르면 태준의 폭력적인 성격 때문에 은하가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태준이 은하에게 집착하며 생활에 개입하려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업자 박성규였습니다. 오태준과 수년간 함께 중고차 매매업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금전 분쟁이 생겼습니다. 오태준이 공동사업 자금 일부를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 문제는 이미 법적 다툼으로 번진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는 펜션 주인 서동혁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과묵하지만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 오태준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남지훈은 세 사람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은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남편의 폭력과 도박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던 것이며 지금은 완전히 남남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서울 자택에 있었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성규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태준이 먼저 자신을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준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서동혁은 차분하게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늦게 태준이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멀리서 봤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마주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당당한 태도로 진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남지우는 세 사람의 말 속에서 어딘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한 어긋남이었습니다. 수사 경험이 쌓이면 그 어긋남이 귀에 들리는 법이었습니다. 이 세 명 중 누군가는 지금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오태준이 묵었던 방 욕실 배수구에서 극소량의 혈흔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누군가 피를 급하게 닦아낸 흔적이 배수구 깊은 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직감이 사실에 가까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지우는 수사팀을 이끌고 펜션 내부를 처음부터 다시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창고 안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낚시용 대형 아이스박스 하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한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창고 안의 다른 물건에서는 전혀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이 아이스박스 내부를 강한 소독약으로 꼼꼼히 닦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스박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사는 답답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 동네 주민이 직접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있다가 호수 쪽에서 배모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겨울 새벽에 배를 운행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지나쳤는데 뉴스를 보고서야 경찰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터 소리를 들은 시각은 오태준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남지우는 즉시 호수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잠수 요원들까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호수 바닥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유품도 없었습니다. 호수는 그 어떤 비밀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또다시 벽 앞에 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남지훈이 이상한 점 하나를 눈여겨보게 된 것이 말입니다. 펜션 주인 서동혁이 매일 같은 시각에 창고를 확인하러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그랬고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랬습니다. 이른 새벽에 갈 때도 있었고 늦은 밤에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수사 경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를 지키거나 확인하려는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 무언가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함부로 영장을 청구할 증거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남지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잠복 수사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동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머지않아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과연 그 창고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펜션 주인 서동혁과 나머지 두 사람은 이 사건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을까요? 수사는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신고 접수 후 사흘이 지났지만 오태준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눈 내리던 밤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지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세 명의 진술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은아는 사건 당일 서울 자택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편의점 CCTV 기록을 조회한 결과 그날 밤 은하의 차량이 채천 방향 고속도로 진입로 부근 카메라에 찍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었다는 말과 맞지 않았습니다. 박성규는 태준과의 금전 분쟁은 인정했지만 이미 합의를 앞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감정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준의 지인들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사건 직전까지도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규가 태준에게 극단적인 말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서동혁의 진술에도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 태준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펜션 구조상 서동혁이 있던 위치에서는 태준의 방 내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한 것을 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서 작은 거짓말은 때로 사건의 전체 그림을 바꾸어 놓습니다. 남지우는 세 사람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각자의 알리바이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한결같이 태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보였지만 결정적인 자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감식 결과였습니다. 오태준이 묵었던 방 욕실 배수구에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극소량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루미놀 반응을 통해 선명하게 반응이 나왔습니다. 누군가 욕실 바닥을 닦아낸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빠르게 그리고 상당히 꼼꼼하게. 그런데 배수구 깊은 곳까지는 닦아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남지우는 보고서를 읽으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핏자국을 지운 사람은 이미 현장 처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에서 급하게 닦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을 수습하려다 생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적 살인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지우는 수사팀과 함께 펜션을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 안까지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낚시용 대형 아이스박스였습니다. 보통의 아이스박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진한 락스 냄새가 났습니다. 창고 안에 다른 어떤 물건에서도 나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박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박스였습니다. 그런데 내부 벽면 모서리 부분에 아주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담았다가 지운 흔적처럼 보이는 자국이었습니다. 감식팀이 박스 전체를 봉인하여 가져갔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지우는 한 가지 가정을 세웠습니다. 만약 오태준이 그 욕실에서 사망했다면 시신을 이동시켜야 했을 것입니다. 아이스박스는 그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모터 소리가 들렸다는 주민 증언도 있었습니다. 시신을 호수에 유기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가정은 빠르게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남지우는 호수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잠수 요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수색 범위를 선착장 인근에서 점차 넓혀 나갔습니다. 차가운 호수 바닥을 수사관들이 한 뼘씩 후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신도 없었습니다. 유품도 없었습니다. 오태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호수 바닥에는 없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수색이 허탕으로 끝났습니다. 수사팀 안에서 지쳐가는 기색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시신도 없었습니다. 진술은 엇갈렸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면 사건은 미제로 분류될 위기였습니다. 남지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다시 서동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복 수사를 시작한 뒤 관찰하면 할수록 이상했습니다. 서동혁은 매일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도 갔고 밤에도 갔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날은 장화를 신고 눈을 헤치며 창고까지 걸어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안을 확인한 뒤 다시 잠그고 돌아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창고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남지우는 내부를 더 깊이 살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서동혁이 눈치채고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기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압박을 가하되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의 금융 기록을 재조사하던 수사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오태준이 실종되기 일주일 전 거액의 생명보험이 하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가입 일자가 실종 불과 7일 전이었습니다. 보험금 액수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보험의 수익자였습니다. 수익자 이름은 전처 김은아였습니다. 이혼한 지 몇 년이나 지난 전처에게 거액의 생명보험 수익자를 지정한 것이었습니다. 위자료 문제로 심하게 싸우고 있던 사람에게 말이었습니다. 수사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남지우는 즉시 은하와 서동혁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기록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밤 두 사람 사이에는 3차례 통화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시각은 오태준이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와 전후에 걸쳐 있었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전처와 처음 보는 펜션 주인이 사건 당일 밤 3번이나 전화를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지우는 즉시 두 사람의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최근 들어 다시 가까워진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짧은 만남의 기록들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습니다. 전처와 펜션 주인, 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건 당일 밤의 3번의 통화, 그리고 사건 일주일 전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었고 자백도 없었습니다. 남지우는 잠복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서동혁이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짓고 완전히 태어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주 창고를 확인하러 가는 서동혁의 모습에서 그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잠복 수사 사흘째가 되던 밤이었습니다. 서동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인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고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잠복 중이던 수사관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동혁이 창고 바닥 일부를 뜯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지우는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동혁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구는 막혀 있었습니다. 그는 곧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창고 바닥을 살폈습니다. 뜯겨나간 바닥재 아래에 방수포로 감싼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태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창고 바닥 아래에서 몇 줄을 보낸 시신이었습니다. 현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찾았다는 안도감보다 묵직한 무게감이 먼저였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발견되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닥 아래 숨겨진 채로. 체포된 서동혁은 조사실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죽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 건 아닙니다. 남지우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체포 직후 서동혁은 입을 닫았습니다. 조사실 의자에 앉은 그는 남지훈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지훈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탁자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창고 바닥 사진, 방수포로 감싸진 여행가방 사진, 욕실 배수구 혈흔 감식 결과지, 아이스박스 내부 분석 보고서. 한 장씩 나란히 놓았습니다. 서동혁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놓인 그의 두 손이 달랐습니다. 천천히 쥐어졌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남지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수사팀은 서동혁의 자백을 기다리는 대신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가리키는 방향은 처음부터 하나였습니다. 전처 김은아였습니다. 은하의 통화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펼쳤습니다. 사건 당일 밤 서동혁과의 3차례 통화 외에도 그 전후로 낯선 번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번호였습니다. 오태준 명의로 생명보험이 가입되기 사흘 전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수사관이 곧바로 그 설계사를 찾아갔습니다. 설계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험 가입 문의를 해온 것은 오태준 본인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가입 조건과 수익자 지정 방법을 꼼꼼하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오태준이 직접 방문하여 서류에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남지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보험에 서명한 사람은 태준 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먼저 조건을 확인한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는 은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은하가 권유했을 수도 있었고 태준이 스스로 원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이라고 하기엔 한 발짝 모자랐습니다. 수사팀의 피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서동혁이 변호인과 단둘이 면담을 마친 뒤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조사를 다시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지훈이 조사실에 들어섰을 때 서동혁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향하던 시선이 이번에는 남지훈을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서동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은하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서우니 와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신과 은하의 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최근 다시 연락이 이어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지우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서동혁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하의 연락을 받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태준은 이미 만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고 태준은 은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방에 들어서자 태준이 이번에는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했습니다. 밀치고 욕설을 퍼붓고 손을 들어 올렸다고 했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준이 욕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타일 벽면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남지우는 감식 결과와 진술을 대조했습니다. 배수구에서 발견된 혈흔의 위치, 욕실 타일 모서리의 충격 흔적, 서동혁의 말과 물리적 증거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신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새벽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넣어 선착장으로 나갔습니다. 호수에 유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너무 심했습니다.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시신을 다시 창고로 옮겼습니다. 바닥을 뜯어 그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일부러 열어두었습니다. 오태준이 스스로 걸어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동혁의 진술이 끝났습니다. 남지우는 천천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은아가 다시 조사실에 불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서동혁이 자백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지우는 그저 확인할 것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은하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정은 평온한 척이었지만 눈빛이 이전보다 흔들렸습니다. 남지우는 천천히 사진 한 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그 옆에 통화 기록을 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의 통화 날짜, 서동혁과의 통화 날짜, 사건 당일 밤의 시각, 나란히 놓인 기록들이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남지훈이 말했습니다. 서동혁 씨가 오늘 조사에서 많은 것을 말해 주셨습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 위에 얹혀있던 두 손이 천천히 맞잡혔습니다. 남지훈은 기다렸습니다. 조사실 안에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은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계속 자신을 압박해왔고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보험은 그저 막연한 마음에 들어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쓰러진 뒤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신고해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은하는 여기서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가 제 말을 믿어준 적이 없었어요. 조사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지우는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 보험금이 열어줄 다른 세계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신고 대신 은닉을 선택한 것은 두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수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식 결과는 서동혁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오태준의 사인은 두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었습니다. 욕실 타일 모서리와 일치하는 손상 형태였습니다. 고의적 살인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신 유기 사체 은닉 허위 진술 사건 은폐. 두 사람이 사건 이후에 선택한 행동들은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몇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동혁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은아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남지우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제천 호수에는 다시 물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수면 위로 안개가 낮게 번지는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여름에도 가을에도 변하지 않듯이 그 호수 바닥에 내려앉은 사건의 무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지우는 사무실에 앉아 사건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밤 활짝 열려있던 펜션 창문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창문은 처음부터 누군가 의도적으로 열어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 걸어나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닫혀있던 창고 바닥 아래에서, 굳게 닫혀있던 두 사람의 입에서. 남지우는 사진을 파일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늘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